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타TV입니다. 조만간 공모 청약이 3건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있는데 제가 다 찍을 시간이 안 되고 나머지 2건 같은 경우에 내용이 별게 없기 때문에 제일 큰 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2015년도에 싱가포르의 바이오 곡식연구소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항체약품을 개발하는 부문을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분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요. 임직원 수는 70명 정도고 절반 이상이 R&D 및 임상 관련이죠. 설립 이후에는 허셉틴과 아바스틴류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총 8개의 물질과 항체신약 2건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소연 대표이사는 이대 나온 분이시죠. 화학과 독성을 연구를 하시다가 바이오까지 연구를 하신 업력이 한 25년쯤 되시는 분이고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대표이사입니다. 자, 개발 관련해서는 나름 짱짱한 분들인데 해외와 국내에서 자문을 받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죠. 기술성 특례 상장이고 등급은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A, 보건산업진흥원에서 BBB 나왔습니다. 청약기일은 25일에서 26일이고요. 납입기일은 28일입니다. 전체 비율은 일반 20%, 기관 80%입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어요. 따라서 공모금액은 4,900억이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입니다. 매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9%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대부분 임원진이고요. 이분들 한 명당 190억씩 가져가시네요. 자, 공모 주주 현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메이슨 파트너 및 박소연 대표, 김진우 이사가 과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발적 보호 예수로 3년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투자자들은 6개월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장됐을 때 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26%밖에 안 돼서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수급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임직원 말고 최대 주주에 이제 메이슨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 여기도 이제 지배회사인데 박소연 대표랑 김준우 이사가 반반씩 갖고 있어요. 두 분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밀착한 관계인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김준우 이사가 박소연 대표에게 주식 전량의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박 대표가 경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은 기관 820대 1 나왔는데요. 대부분 다 상당한 초과했었고요. 락업 비율은 20%입니다. 요즘 작은 애들은 1000대 1이 그냥 넘는데 이것보다는 좀 못 미쳐가지고 요즘 기준으로는 좀 별론가 싶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사실 높은 경쟁률입니다. 살짝 디베이트가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락업 비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20%고 대부분 한 달 이내에 걸었습니다. 자,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걸 살펴보면은 지금 매출이나 이익은 없지만은 재무구조상으로 차입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괜찮은 상태로 보였는데 공모를 그럼에도 진행한다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 지금 사업을 당장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연구개발 및 임상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땡기는 김에 2023년까지 땡긴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더 이상 생소하지는 않지만 개념만 짚고 가면은 기존의 합성 의약품 한 개를 직감을 하고 개발된 부분이고 대체하면서 시장 규모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상위 품목 판매 같은 경우에도 그 반반 정도까지 비중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는 1세대의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나 유전자 재조합 이런 제품도 있고 2세대에는 세포를 이용한 항체 치료제의 개발 3세대에는 세포를 이제 배양해서 증식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유전자 자체를 조작해버리는 방법으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해가지고 동물 실험과 이제 환자 대상 실험을 한 다음에 시판을 하게 되는데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물질을 검토하면은 1개 정도가 출시되는 난이도의 개발이고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신에 늘 하는 이야기가 만들기만 하면 바로 다 회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입니다. 근데 요새는 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기다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 한참 됐어요. 기존의 화학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면은 복제약, 제네릭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바이오 신약도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오리지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쉽지는 않고 어쨌든 개발이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침투가 되면서 시밀러를 많이 채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약이면 값이 싼 거를 찾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제네릭하고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CAGR 한 20%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글로벌 회사들이 보유한 바이오 신약 라인업들이 단계적으로 특허가 만료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만료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블록버스터들의 매출은 이런 식이 되고, 동사가 공략하고자 하는 허셉틴이나 아바스틴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공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과거 빅히트였던 레미케이드의 시밀러 출시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급속도로 바이오시밀러가 침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보이시죠? 이런 바이오 제품을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후에 출시되는 약 같은 경우는 점점 침투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 초기 시장을 되게 주도해 왔었거든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채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는 좀 늦게 따라오긴 했는데요. OECD 국가별 의료비 지출 추이를 보면은 미국이 그 비중이 너무 높아요.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를 이어가지고 의료를 확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밀러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시밀러에 대한 허가는 뭐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시판이 더 많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각각 이런 품목들을 승인을 하고 있어요. 자, 글로벌하게 시밀러 시장을 공략하는 회사들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대표적인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한국 회사라고 봐야겠죠. 대표 품목들 보시면은 셀트리온과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보입니다. 회사가 시밀러를 개발하면 라이센스 아웃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초기 단계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고요. 그 이후로는 개발되는 단계, 상업화 단계에 따라서 어떤 마일스톤, 이정표에 따른 수익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상업 판매가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각사가 계약한 만큼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동사는 지금은 기술료 조금 받은 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 라인업이 많아서 개발해가지고 출시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가장 근접한 게 허셉틴 유방암 치료제 쪽이죠. 임상 3상이 끝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항체 신약들도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대가 좀 있는 아이템입니다. 동사가 어필하는 장점이라고 하면 경쟁사 대비 3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다.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정제 기술이나 공정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대체 원재료, 배양액을 다른 걸 대체한다. 또한 어떤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다 종합했을 때 원가를 30% 정도 경쟁사 대비 깎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 경우 이제 향후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마진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출시가 가장 가까운 허셉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휴원스랑 계약을 하고 있고, 미국에 현재 FDA 품목 허가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상반기 중에 파트너사 계약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나오면 향후 트리거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임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서 스타트해서 합니다. 현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 매출 가능성이 제일 높은 허셉틴, 아바스틴, 휴미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 규모가 상당한 시장이고요. 순위도 높죠. 개발 빨리 끝나고 승인 내가지고 제품을 런칭하면은 21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출시를 하게 되면 7번째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고요. 국내 연관 회사로서는 셀트리온에 이어서 2번째로 유럽 시장을 두드리는 회사가 됩니다. 유통 파트너 같은 경우가 먼디파마 이런 애들이니까 금세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아서 예상 점유율 9% 정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자, 바이오시밀러와 연계된 밸류체인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일단 어떤 개발사가 있고요. 개발사는 유통사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팔겠다고 하고 이제 개발비 같은 걸 받겠죠. 근데 약이 있어야 결국에는 유통사가 병원에 팔아가지고 돈을 낼 거 아닙니까? 약을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CMO라고 합니다. 위탁 생산업체라고 하죠. 여기랑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얘가 약품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파는 거 이런 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해주고 마진을 먹겠죠. 얘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 거고요. 국내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 역할이고, 위탁 생산하는 CMO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겠다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사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제 개발사인데,
얘들의 CMO는 누가 할 것인가? 요거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다. 여기가 이미 17년도하고 18년도에 공장에 착공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오송 GMP. 얘를 이제 나중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공장을 더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고 거래소에서 일단 바이오파마부터 가자고 해가지고 바이오파마 상장 올라오는 거고요. 바이오파마가 상장이 잘 돼야지 바이오로직스도 성공을 할 겁니다. 참고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박소영, 김진우 이 두 임원이라 이것도 잘 되면 이분들의 지분 가치는 엄청 올라서 부자가 되겠죠. 자, 피아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많이 참고했지만 셀트리온하고 외국계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아시는 회사죠. 램시마를 시작으로 주요 파이프라인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뭐 논란은 있지만은 매출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이러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후기 임상 관련 플랫폼 기업이다. 여기도 바이오 시밀러를 공략하는 회사인데요. 동사가 개발한 뉴라스타 시밀러 같은 경우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데 이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냐에 따라서 이 침투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마케팅과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헬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설립돼서 19년에 홍콩 상장된 중국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EU 쪽에 허가를 받은 이제 시밀러 회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유망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를 매기는데 현재 매출이 없고 매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EV 파이프라인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자, EV는 시총 플러스 순부채. 그건 아실 거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라인은 뭐냐? 오리지널 시장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시밀러가 어느 정도 뺐는데 이 기대 시장이 얼마나 되냐 해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다 합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EV 대비 보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70이 나왔네요. 자, 코이러스는 0.06, 헬리우스는 0.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에 이들을 평균한 0.3 넣었고요. 주당 평가액 43,800원이 나왔는데 요걸 할인해가지고 공모가 밴드를 정했는데 상단에 결정이 된 거였죠. 자, 이들 현재 볼 때는 이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42조, 매출하고 이익은 먼저 어느 정도 나고 있고요. 코이러스는 1.5조, 헬리우스는 3.4조입니다. 얘랑 얘는 이제 이익이 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이익이 안 나죠. 근데 중국 기반이라는 뭐 자기 특성은 있을 거고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이제 2조 가량의 상장이면은 엄청 부담스러운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개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공모 법을 좀 얹어주고. 자, 외국의 IPO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은 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아마 2배가량 정도 오르기도 했고요. 대체로 공모 수준의 가격대를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리우스 얘는 좀 실망스러운데 이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중국 시밀러라는 게 잘 안 먹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얘네 둘만 봤을 때는 이렇게 성공 여부는 반반인데요. 자, 국내를 포함해서 전체와 관련된 엮인 주식들 다 뽑아보면은 K-바이오 헬스케어가 분명히 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후하게 줬던 경험이 있고 또 뉴스를 타고 나면은 같이 이렇게 우르르 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세하게 뭐 이 회사를 이해하고 트래킹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언제는 그걸 알고 했나요? 셀트리온 시리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이 엮여서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뭐 최근 분위기나 공모청약 열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수급도 되게 가벼웠죠. 근데 어차피 개인들은 공모 받은 주식을 다들 시초가에 팔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다만 더 장기적인 시야로 이후에도 막 계속 들고 갈 것인가, 더 살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그것은 이 회사에 대한 뭐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일 것이고요. 시가총액 규모도 크고요. 이 경우는 이제 발행 시장인 공모주 시장이 아닌 어떤 유통 시장에서의 판단이 되겠죠. 과거 이런 회사들의 전개 흐름을 보면은 주요 주주 락업이 풀리기 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가 6개월이었는데 뭐 소설을 써보자면은 그 전에 뭔가 좋은 뉴스 플로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오 파마가 잘 돼야 다음 로직스도 잘 되고 사업이 순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건 뭐 각자 선택하는 거지만은 공모 참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에서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상의 디베이트가 있었고 락업 여부에 따라서도 배정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되거나 크게 뭐 안 빠질 것 같지만은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아까 코이러스의 시가총액 1.5조 정도가 되면은 바텀피싱 차원에서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고민할 게 많은 어려운 딜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기대긴 해야겠죠. 뭐 시장 자금이 현재 빵빵한 상태인데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제한할 걸로 전망되었던 거는 이제 공매도 정책의 부활인데 정부가 현재 열심히 또 간을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재개를 한 해 만에 하는 중이죠.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있고 자기들이 지금 선거에 불리하잖아요. 연장적으로 가는 포퓰리즘성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그나마 우호적인 상태라고 봐야겠죠. 시초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간만에 대여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뭐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